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9월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정도로 올여름 참 덥습니다. 그런데 북극에 거대한 얼음 구멍이 생기면서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런 범죄를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 넘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반성한다면서도 허위 인터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국회는 잠시 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일본 원전오염수, 이념 문제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 참석해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규모가 많이 줄어든 데다 수출 부진이 여전했습니다. 중국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에 정부는 비축 물량을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인하는 등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백로인 오늘 아침 공기가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여전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백로를 기점으로 일교차가 더욱 커지는 만큼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잠시 뒤에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흘간 이어진 대정부 질문의 마지막 날인데요.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일본 원전 오염수, 또 이념 문제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나흘째입니다.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주제인데요. 오후 2시에 시작되죠?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 보도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정황상 최대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며 배우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은 뉴스타파의 무편집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교묘하게 짜집게 했다면서 정치적 배우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돈 거래를 두고 대선 공작이라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민주당은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를 두고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 비판한 김기현 대표 발언에 대해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전부터 벌어진 여야 설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와 운명 공동체였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언론 보도 하나를 두고 국가 반역의 사형감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황당무계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여야는 이 밖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관련 행사 참석 등 문제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야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합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 대표는 다른 의원들 배웅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내일이면 단식 열흘째에 접어드는 만큼 건강 상태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자필 진술서를 공개해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앞선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도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협박으로 얻어낸 조작된 진술을 통해 거짓 언론 플레이까지 일삼았다며 조작 수사에 대해 당의 특검 추진까지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웰빙 단식으로 깎아내리면서 만류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벌인 단식 탓에 9월 중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방탄 단식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덮어씌워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고 사냥입니다. 단식 중단 요청하시거나 김기현 대표에게 만나서 설득하라고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 현실화 여부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 넘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배우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석방된 김만배 씨처럼요. 신 전 위원장도 허위 인터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 전 위원장은 14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 검찰청으로 나왔습니다. 재작년 9월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가 기획된 허위 인터뷰란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김 씨를 인터뷰하기 여러 달 전 화천대유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에게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이 자신이 쓴 책값이라는 기존 태도도 고수했습니다.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신 전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몸담았던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과 시점 등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록이 일부만 왜곡돼 보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분을 지적해보라며 역시 부인했습니다. 뉴스타파 녹취록이 전체가 다 그 당시에 공개가 된 게 아니라 일부만 약간 왜곡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왜곡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곡을 지적해보세요. 3월 6일 시점 보도에는 그 검사 부분이 땡땡 검사로 되어 있고 윤석열 부분이 강조돼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건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14시간 넘는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김만배 씨 발언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 전 위원장이 해당 녹음 파일을 대선 직전에야 뉴스타파에 제보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를 조사하면서 김 씨도 해당 인터뷰의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배임 투증죄 혐의부터 다진 뒤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타파가 72분짜리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는데 지난 대선 직전 보도 때는 없었던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12분짜리 김만배 씨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통해서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짜리 전문에는 당시 보도에는 없었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하지만 녹취록 전문에는 통했지, 그냥 봐주었지라는 사이에 대화가 더 있었고 또 그냥 봐주었지의 주어는 윤석열 당시 검사의 부하 검사였습니다.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커피 부분도 달랐습니다. 뉴스타파는 보도 당시엔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나 후배 검사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짜리 전문에는 커피를 타준 건 직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당시 보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요,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보도 당시 김 씨의 발언 일부가 발췌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맥락이나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김 씨 발언 대부분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설명이었고 김 씨가 세 차례나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 초기부터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는지는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실질적, 전략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수교 50주년을 축하한다며 양국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 만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북한 매체 보도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 매체들은 북한식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조국에 선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은 김군옥 영웅함으로 명명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TV 보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첫 수중 핵 공격 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비약적으로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려는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 연설에서 북한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 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술핵 공격 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전력에 대항하는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핵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적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힘을 상징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형 잠수함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며 기존 잠수함과 새 잠수함 모두
무장 체계와 자막 능력을 개선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돼 있다고 밝히며 재작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술핵 잠수함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운운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불편한 건 오로지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파탄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며 참혹한 북한 인권 현실일 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이 새로 건조한 이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성능이 궁금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 함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는데요. 작은 발사관이 6개, 큰 발사관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잠수함은 3,000톤급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로미오급을 개량하면서 함상에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잠수함에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과 함께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헤이를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일단 이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북한 잠수함 외형 분석 결과 미사일 탑재를 위해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75주년인 이른바 구구절이 바로 내일입니다. 북한은 이에 맞춰 민간 무력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한 해에만 열병식을 무려 3차례나 여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각한 식량난에다 군사위성 발사도 잇따라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은 열병식과 함께 내부 결속을 위한 추가 도발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지난 2015년 공개한 북극성 1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자, 물속에서 발사돼서 하늘로 치솟았는데요. 점화 없이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SLBM 핵심 기술 콜드론치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보이시죠? 2015년 당시 모습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직접 참관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그 뒤로 8년이 흐른 뒤 공개가 됐습니다. 김군옥 영무함.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2,000톤급보다는 훨씬 크기가 크죠. 3,000톤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대형 4개, 소형 6개 등 모두 10개 정도 발사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뚜껑의 모습이 살짝 보이죠? 네. 자, SLBM은 지금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면 아래에서 발사되는 만큼 비대칭 전력, 기습 타격, 비밀 병기로 통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에 중거리 SLBM 4발과 6개의 이스칸데르 개량 미니 SLBM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최근 열병식에서 잇따라 신형 SLBM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자, SLBM 북극성 4호, 5호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술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미니 SLBM의 경우에는 고도가 60km, 또 사정거리가 600km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 전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3,000톤급 잠수함 3척의 건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해서 안무함, 신체호함까지요. 이렇게 3척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도산 안창호함은요,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역시 지난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 전력이 북한의 해군 전력을 압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잠수함이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면서 SLBM을 기습 발사할 경우엔
사전에 탐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우리 군의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다음 단계로요. 오랫동안 떠오르지 않고 있고 자망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러시아의 기술이 절실하겠죠. 무기 거래를 위한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으로 북한이 뒤로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해킹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으로 발사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SMCL. 지난해 말부터 북한 해커들이 다른 나라 해양 조선업에 대한 해킹을 집중한 뒤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수중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기술을 해킹으로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분석센터는 북한이 외국 군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해킹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를 해킹하고 외교당국 이메일 계정에 피싱 메일을 보내는 등 러시아를 상대로 해킹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이 뒤로는 군사 기술을 빼내기 위한 해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독일과 함께 러시아가 주요 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상황을 정보를 수집할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을 중국은 탐탁지 않게 보고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미 관계만큼이나 현재 북러 관계도 위험하게 본다는 겁니다. That Kim feels emboldened to be able to take actions towards South Korea like Vladimir Putin's taken towards Ukraine. That's the type of instability that Beijing doesn't welcome to the region.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연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무기를 지원하는 건 거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규모가 많이 줄어든 데다 수출 부진이 여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통계치가 지난 7월 경상수지인데요. 이번에도 흑자를 기록했네요. 네,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35억 8천만 달러로 흑자를 냈습니다. 5월부터 석 달 연속 흑자 행진인데요. 우선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42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넉 달째 흑자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소득 수지도 배당 수입 증가로 29억 2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 6월보다 19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늘면서 25억 3천만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본원소득 흑자 폭이 줄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지고 있는데 액수는 줄고 있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석 달 연속 흑자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6월 58억 7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7월에는 그 규모가 22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가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수출 부진 여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87억 달러 넘게 줄어 11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반도체와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품 수지가 흑자를 낸 건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35억 달러 넘게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떨어져 원자재 수입액이 줄어든 데다 곡물과 승용차,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입까지 줄어든 게 눈에 띄는데요. 한마디로 수출 성적보다는 수입 감소에 기대서 나온 흑자라는 거죠.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 흐름이 회복되고 있다며 불황에 빠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상수지가 17억 달러 흑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18억 달러 넘게 더 늘었다.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반기부터 흑자 규모가 커지는 상저하고로 가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흑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기업인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가 보유한 보도 전문 채널 YTN 지분 매각 절차가 매각 공고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YTN은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수기 과정에 동참하라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일간지에 매각 공고가 실리면서 YTN 주식 지분 매각이 공식화됐습니다. 매각 대상은 1대 주주 한전 KDN이 보유한 21.43%와 4대 주주 마사회 소유 9.52%로 총 30.95%입니다. 매각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고 적격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달 하순에 입찰과 개찰이 진행됩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가 희망하는 예정 가격 이상을 적어낸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가 우선 협상 지위를 얻게 됩니다. YTN의 자산 가치가 서울 상암동 본사 건물과 남산 서울타워 등 7천억 원을 웃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인수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YTN 지분 매각은 정부 의지에 밀린 뒤집힌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마사회는 지분 매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방송 매체의 특성상 말산업 홍보에도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검토한 바가 없고 또 8월 말에 농식품부와 협의 속에서 혁신 계획안을 낼 때도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입장을 받고 팔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전 KDN도 지난해 8월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매각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두 공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YTN은 세심한 정책적 고려 없이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라는 막연한 논리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 매각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멈추고 YTN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도 전문 채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수기 과정에 동참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입니다. 낮더위가 30도를 웃돌고 서울에는 88년 만에 열대야까지 찾아오면서 늦더위가 하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조금 이른 걱정일 수도 있지만 올해 더위만큼 한파도 걱정입니다. 북극 빙하 가운데 거대한 얼음 구멍이 발생했는데 이번 겨울 우리나라에 이례적인 한파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날씨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도 김진도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날씨부터 좀 물어볼게요. 서울에 88년 만에 지금 9월 열대야가 나타난 거라고요? 올 가을 날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덥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도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 제가 기온을 이번 한 주 동안의 기온을 좀 해놨거든요. 보시죠. 한 주간 그래. 한 주간 기온입니다. 한 주간 기온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온 분포입니다. 보시면 아침 기온 보시죠. 30도를 계속 넘었습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아침이요? 낮 기온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낮 기온을 보면 30도를 다 넘었죠. 그리고 32도까지 치솟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죠. 월요일이 24도를 넘었었고요. 화요일이 25.1도였습니다. 이럴 때 화요일이 25.1도였지만 열대야 기록은
그 월요일로 잡습니다. 그랬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월요일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열대야가 나타나다가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기온이 21도 그리고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아침에는 이제는 선선해졌고요. 네. 어떻게 쌀쌀한 기온까지도 감도는 네, 곳이 네, 있겠고요. 오늘 아침에. 낮에는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네. 보시면 서울의 아침에 열대야가 나타난 건 9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 예. 굉장히 오래전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아. 1935년에 1935년이요? 1935년 9월 달에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88년 만에 서울에 9월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불사춘이라고 써놨는데 네. 출애불사춘, 춘내불사춘은 들어보셨죠? 네, 네. 봄은 왔는데 여전히 추워가지고 춘내불사춘이라는 아하.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가을이 왔는데 가을이 생각나지 않는 날씨가 요즘 네. 날씨입니다. 출애불사춘. 출애불사추 이 영향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그 바람이 뜨거워지는 팬 현상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열사가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온도 자체를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올린 기온 자체는 30도를 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세된 게 동풍 효과라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실까요? 예. 우리나라 동쪽에서 이렇게 동풍이 불게 되면요. 이 태백산맥을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작용합니다. 네, 네. 그래서 태백산맥을 넘어오면 이렇게 내려올 때는 공기 자체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공기가 되기 때문에 태백산맥 동쪽 지역은 낮 기온이 25도 정도에 머물더라도 네. 서쪽 지역으로는 대부분 30도를 넘는 그러니까 뜨거운 날씨가 나타나는 그렇죠. 겁니다. 영동 지방하고 영서 지방 기온 차가 날 많이 때 날 팬 때죠. 현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이 갑자기 때일은 봄인데도 때일은 여름 더위 예. 그리고 가을인데도 갑자기 뜨거워졌다 이러면 대부분 이런 동풍 효과, 팬 현상이라고 부르는 팬 현상이 수도권까지 미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그 뜨거운 공기가 계속 서쪽 지역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는 거고 네.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아침 기온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열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덥습니까? 다음 주에 기온을 보니까요. 다음 주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화요일부터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침 기온은 대부분 21도, 22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자체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떨어집니다. 네, 네. 선선한 공기가 밀려와서 그런 거라면 이제 가을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선선한 공기 탓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가 와서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날씨가 흐리거나 구름이 많거나 하면서 예. 햇살을 가려주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주 정도쯤 되면 이제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름의 영향에선 완전히 벗어나고 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날씨를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영향 받아서 큰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큰 영향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올 가능성이 높은 태풍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10호, 11호, 9호, 예. 10호는 제외하고요. 12호, 13, 11호, 12호까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네. 다행히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때 지난주 출연하셔서 네. 그 고기압, 강한 고기압이 위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올라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방어막 역할을 했죠. 예, 예. 방어막 역할을 해서 태풍을 중국 쪽이나 일본 쪽으로 예. 틀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13호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13호 예. 태풍의 진로인데요. 보시면 올라와서 일본 도쿄 쪽을 지나가면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게 예. 타이완 부근, 필리핀 부근, 또 일본 먼 남쪽 오키나와 남동쪽 부분으로는 계속해서 태풍의 씨앗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현재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군데군데 구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잠깐 아래쪽으로 내려가 예. 볼게요. 보시면 이런 데도 구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이쪽에도 구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예. 태풍의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비구름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네. 한두 개 정도는 우리나라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겠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기 전까지는 한 개 정도 위험한 정도 수준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주변에 비구름을 불어넣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민형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초관을 제가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민형 위원 이해충돌 위반 사유라고 하죠.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날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기상청에서 어제 2023년 여름철 기후 분석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올여름 유난히 덥다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다면서요.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예. 비 많이 왔다. 그리고 역대 최악의 더위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더웠다. 예. 두 가지 요인이었는데 기상청 데이터를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6, 7, 8월 여름 기간 동안의 총 강우량이 1018.5mm 강우량이 전국 평균입니다. 예. 비가 내렸는데 이게 역대 5위 기록입니다. 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역대 5위로 기록이 됐고요. 비가 많이 왔군요. 비가 많이 예, 왔고 예. 특히 장마 기간 강우량 같은 경우 이번 장마에 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 피해도 집중됐던 게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남부지방은 남부지방 강우량이 712mm 정도로 역대 1위였습니다. 네. 남부지방이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장마철에 가장 비가 많이 내렸고요. 전국으로 따져도 3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요. 지난 7월 미국 기상위성이 확인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북극 빙하 가운데 거대한 얼음 구멍이 생겼다고요? 이게 관측이 그렇습니다. 된 겁니까? 나사에서 관측을 한 겁니다. 예. 그래픽 준비되면 아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대한 얼음 구멍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 북극은 보겠습니다. 대륙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얼음이 덮이죠. 얼음으로 덮이는데 여름철에는 얼음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예. 겨울철에는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림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가장 두꺼운 얼음층이고요. 아, 우측에 약간 오른쪽으로 보시면 예. 파란색 사이에 약간 구멍 뚫리는 회색처럼 보이는 구멍이 보일 겁니다. 네. 둥그런 원형태가 보일 텐데 표시 좀 해주세요. 어디예요? 제가 이게 이제 표시가 안 되는 아, 거고요. 그래요? 예. 아, 지금 동그랗게 해놨네요. 맞습니다. 동그랗게 보여주세요. 표시된 동시베리아 해라는 거기에네요. 그 예. 부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빙 안쪽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통 바깥쪽에서부터 얼음이 녹아 들어가다가 그래야겠죠? 그 그렇네요. 안쪽까지 녹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예.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거죠. 예.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게 이름도 있습니다. 폴리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겨울철 날씨에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얼음이 다 녹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녹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얼음이 녹게 되면 예. 이 북극은 햇빛을 반사라는 게 해빙이 얼음이 반사라는 겁니다. 예. 근데 얼음이 없어지면 햇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네요. 올라가겠죠. 수온이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여름 동안에 저렇게 중간중간에 큰 구멍들이 생겼다면 겨울이 됐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네. 그 얼음이 녹은 부분은 온도가 뜨거워졌겠죠. 예. 그럼 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요즘 들어서는 온난화 때문에 북극도 겨울에 완벽하게 얼어붙지는 않습니다. 네.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 겨울철에 햇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합니다. 그럼 겨울철에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북극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예, 일어나느냐? 기온이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아니, 극제트라고요. 예. 북극에 굉장히 강력한 한기를 가둬두는 상층에 제트기류 같은 가둬뒀던 제트기류가 내려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 제트기류가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위도까지 처지는 거죠. 그걸 폴라보텍스라고 부르고요. 그렇군요. 그게 온난화의 역설이라 그래서 예. 2000년대부터 자주 나타나고 있는 북극 한파. 북극 한파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얼음 구멍이 겨울철에는 온도로 상승시키는 효과로 작용을 해서 네. 북극 한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을 더 잘 만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예년보다 엄청나게 추워질 가능성이 덜 추울 가능성보단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온난화의 역설이군요. 네, 올겨울에
북구에 거대한 얼음 구멍이 생기면서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김진도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으로 강원도 동해안에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토사를 모두 치우긴 했는데 한 달 가까이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YTN에 제보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물 내부가 토사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강원 동해안. 산 경사면이 무너지며 광고업체 건물을 덮쳤고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 뒤 찾은 피해 현장. 쏟아진 토사는 간신히 치웠지만 건물 뒤 벽면은 여전히 뻥 뚫렸습니다. 천막을 열고 나가면 축대 위로 무너진 뒷산이 그대로 보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속초시가 추가 피해를 막겠다며 천막을 덮어놨는데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입니다. 또다시 큰 비가 내리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실제로 산사태 발생 지역 주변 나무들이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언제든 다시 사고가 날 수 있어 주민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손 내려놓고 지금 뭐 있는 상태고 아까도 보신 거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와서 뭐 공구라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암담하죠. 그냥 뭐. 파손된 건물과 기기 등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데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뒷산 정비공사 역시 기약조차 없습니다. 인근 고성 지역과 달리 속초 지역은 특별 재난구역 지정에서 제외됐고 무너진 산은 피해 주민도 지자체도 아닌 개인 소유 공원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속초시는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피해를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 정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예산이 국회의원님 오시고 지사님 오시고 이렇게 했을 때 국회의원님한테 이렇게 그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어요. 제대로 된 정비 없이 천막으로 가려놓은 산사태 발생 현장. 자치단체 외면에 피해 주민은 현장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혀옵니다. 뭐 어떻게든지 이거를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데 좀 많이 벅찹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생 기록부를 인증하는 게 인기입니다. 어릴 적 학창시절 기록을 조회하고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정부 24의 관련 페이지는 어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초중 고등학교 학적부터 수상 내역, 그리고 생활 태도까지 학교 생활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작성을 하죠. 과거에는 학교 행정실에 직접 방문해야만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냐?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03년 이후에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라이스나 또 정보 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진로와 관련된 제 학생 기록부 기록인데요. 잘 보면 저는 1학년 경영인, 2학년 최고 경영자, 3학년 경영자였는데 부모님께서는 3년 내내 공무원을 꿈꾸셨습니다. 부모님과 제 의견차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지만 저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는 게 뚜렷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기록부 조회를 궁금해하는 분들, 바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겁니다.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제 걸 보니까요. 매서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했다, 솔선수범, 그리고 지도력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멋진 평가를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 생활 기록부를 조회한 누리꾼들도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은사님에 대한 애틋함이 느껴졌는데요. 말들이 하나하나 너무 주옥 같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은사님이었다. 또 선생님들이 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릴 적 생활 기록부를 왜 굳이 찾아서 공유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학창 시절 스스로가 별로였다고 생각했지만 제3자의 평가는 생각보다 괜찮은 기록을 보고 일상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는데요. 어른이 돼서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에서 어릴 적을 떠올리며 안락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달려온 여러분들도 옛 추억을 회상하며 마음을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를 겪은 만큼 또 악영향을 받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관련 사정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중국의 대형 비료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비료 수출 감축을 공개적으로 밝힌 회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화학비료 수출입 업체 중농그룹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요소 수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요소 가격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요소 선물 가격은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50% 급등한 이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요소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2년 전에도 자국 내 비료 수급난이 닥치자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디젤 차량의 필수적인 요소수 구매가 힘들어지며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1%에서 지난해 66%로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8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만 요소 수출 중단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어서 정부 방침으로 전면화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국 측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절기 백로인 오늘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며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2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기온이 다시 내림세를 보이니까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19도, 대구 1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31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8도, 울산 27도에 머물겠습니다. 휴일에도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내일도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한낮 야외 활동하신다면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다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많은 분들이 공분하셨을 겁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런 범죄를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